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홍석준의 여의대로 6월 25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6.25 네, 70, 예, 70주년, 6주년. 예, 76주년이네요. 예, 뭐 전몰 장병들에게 좀 다시 저 감사를 좀 표시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참정권 그 수호 집회 있지 않습니까? 이 수호 집회가 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제 거의 안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홍 의원님, 홍석준 의원님 그 페이스북을 보면은 항상 거기 가시던데 지금 어제도 갔다 왔었죠. 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분위기가 가라앉아가지고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은 분위기는 여전합니까? 분위기는 저는 여전하다고 봅니다. 예. 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뭐 아무리 늦더라도 가거나 또 어제는 좀 비교적 일찍 예, 한 예. 5시부터 갔었는데 예. 날이 더울 때는 한 1, 2천 명 다니다가 6시 이후부터 조금 네. 날이 시원해지고 또 직장을 마치신 분들이 올 때는 뭐 수만 명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전히 열기가 뜨겁고 예. 또 특이한 것은 거기에 많은 어떤 단체별로 예. 예를 들면 뭐 교회라든지 또 어제는 또 스탄 대사가 와가지고 예. 거기서 또 뭐 또 스피치도 하시고 해서 단체별로 여러 가지 모스탄 다양한 대사가 다양한 좀 액티비티가 예. 있고 예. 또 2030에서 촉발된 그런 그 집회가 이제는 뭐 세대도 좀 다양하게 적고 예. 특히 젊은 부부들이 아기들을 안고 오거나 아니면 정말 예.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꼭 오고 싶다고 해서 예. 휠체어를 타고 가족 단위로 오시는 여전히 그런데요. 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예. 최고 늦게 있을 때가 한 3시까지 있어봤는데 새벽 3시까지? 예, 3시에도 예. 수백 명이 정말 신기하게도 있는 게 아니라 예. 계속해서 부정선거, 예. 재선거, 당일 수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 참 그게 정말 이번 집회가 대단하다,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봐야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제 화두를 꺼냈냐 하면 제가 그 홍석준 의원님 SNS를 보니까는 그 태극기 막 이렇게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옆에 이제 다른 사람은 태극기 흔들고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 그 현장에서 요거하는 그 참정권 수호를 외치는 2030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재선거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부분적으로 금표 재개표를 요구를 하는 건가요? 물론 뭐 제가 모든 분들하고 이야기는 네. 다루지 못했지만 거기서 이야기 나오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재선거 해야 된다. 재선거가. 재선거 해야 된다. 그게 전국적인 재선거든 뭐 부분 선거든 예, 일단은 그 범위를 떠나서 일단 재선거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어떤 문제 이야기를 예. 많이 하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사전투표 폐지. 예.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의혹의 예. 원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기회에 예.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예.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기회에 이재명 정 몰아내야 된다. 또 장동혁 대표를 지켜야 된다. 예. 또 국민의힘 왜 이 모양이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네요. 저기 예. 갈 때마다 예. 솔직히 제가 한 1, 200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견도 여러 갈래고 네, 나오고 네, 있는데 주로 어쨌든 그 선거에 대한 불신, 그렇습니다. 불신은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재투표 요구도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사전투표 폐지는 선관위 그 노조에서도 사전투표 폐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왔죠. 그렇습니다. 선관위 노조에서 민주당이 정식으로 요구를 예. 뭐 이게 뭐 개별적 요구가 아니라 노조 차원에서 정식으로 그렇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웃기는 거는 예. 민주당 같은 경우 노조 말이라면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뭐 민노총 위원장을 지금 뭐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고 있고 또 뭐 부위원장을 또 사회수석으로 지금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수석 부위원장. 예. 그 이외에도 지금 얼마나 민노총 출신들을 많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공천도 그렇죠. 주고 예.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 선관위 노조에 대해서는 또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 예. 아니 지금 이 선관위가 일단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업무적으로 또 봤을 때 저도 뭐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이슈가 터져서 전현직 선관위 국장급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그 선관위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은 첫 번째로 사전투표 제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선관위 업무가
정말 어려워졌다. 전체 선관위 업무의 거의 90%가 사전투표가 차지한다고 그렇겠더라고요,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예, 왜냐하면 본투표하고 달리 사전투표는 보관도 해야 되죠. 예, 예. 그다음에 또 이동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제 개표하는 과정도 본투표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예. 훨씬 더 업무 관리하기가 힘들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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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혹자들은 뭐 이럴 줄 알았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이제 하는데 지금 예. 현재도 보면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게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고 홈페이지에 예. 그리고 게시판에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노조에서 이번에 민주당에 요구를 지금 하고 예, 있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제일 이게 중요한 사전투표를 문제죠. 현안이죠. 유지하든 개표하든 예, 예. 어쨌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의 기본적인 임무인데 예, 예. 아예 사전투표 페이지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아예 개무시를 한다? 예, 예, 예. 이거야말로 정말 집권 여당이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어쨌거나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다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압도적인 그 승리를 하니까는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사전 투표제를 계속 이제 존치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있고 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관위도 거기에 이제 거기에 모든 업무를 집중하다 보면은 본투표 관리가 또 부실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올림픽공원에 모여 있는 2030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 말이 나온 김에 그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장동혁 대표가 이 복귀를 이제 입원했다가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예, 예. 복귀를 하면서 다시 재선거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대한과 미래 그 소위 말하는 소장파라고 자처하는 그쪽에서 재선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자,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대한과 미래는 뭐 소장판 아니죠. 뭐 70대 신분들도 다 자칭 소장파. 예,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네. 굉장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좀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렇게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참사를 지금 현재 겪고 있고 특히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 뭐 선관위가 뭐 이런 어떤 일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도 분명히 큰 책임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위철한 임명부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더 공격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히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재선거도 사실은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어떤 예, 상황에서 예, 예. 이걸 둘러싸고 계속해서 대표 있던 발목을 잡고 사퇴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예, 예. 사실은 국민들의 이런 어떤 그 희망 내지는 요구 사항을 정말 영광처럼 받아내서 분출하지는 못하고 예. 오히려 더 자정질환에 그렇게 빠져 되고 있는 있어요. 예. 그런 어떤 저는 모습을 예. 좀 보이고 있다 생각하는데 예. 제가 이 선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사전 선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한 국가도 없습니다. 저도 네. 뭐 이번 기회에 많은 전문가들, 많은 어떤 예, 국가들 예. 사례를 다 봤는데 예를 들면 사전 투표를 하는 예. 국가들도 예를 들면 아주 지역 단위의 극소수의 장소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아무데나 가서 하자. 예, 아무데나 뭐 예, 예. 굉장히 뭐 자유스럽게 그리고 사전 투표할 장소도 굉장히 많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각 동마다 다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이렇게 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 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가 훨씬 더 많고요. 많고, 예. 그다음에 전자투표 제도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국가도 있지만 대만을 비롯해서 유럽 같은 국가는 수개표를 현재도 더 많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하게 전 국가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사전 투표를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예. 그래서 선거라는 게 크게 보면 안전성,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요. 그거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제 예. 편의성이 있어야 예,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너무 편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네. 신뢰성과 안전성 면에서 사이버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특히 오프라인에서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말 원점부터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된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번에 예. 우리가 뿌리부터 원천적으로 예.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재선거도 우리가 폭넓게 봐야 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전국 재선거를 처음엔 장동 대표도 유지를 했지만 예. 지금은 공식적으로 당에서 7군데 소청했고 또 6
네 군데를 또 각 후보들이 소청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소청대로 이제 일단은 받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부터 장동 대표 재선거가 뭐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예. 선관위 같은 어떤 집단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게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어. 아니 수없이 많은 지금 소청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딱 한 군데 받아들여졌어요. 예. 충주시장만 예, 받아들여졌어요. 충주시장 그 재검표죠. 예, 소청 받아들여져가지고 이제 재검표를 하는데 거기는 또 민주당이 146표인가 졌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소청을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재검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선자는 지금 예. 국민의힘 쪽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소청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하필 또 민주당만 또 소청을 받아들여졌어요. 예. 이런 게 저는 다 선관위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싶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그렇죠. 모습 정말 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선관위가 정치권 눈치를 보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눈치를 보면서 그 국민의힘이 당선된 그 지역만 다시 이제 재검표를 하는 거 이것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막 이렇게 그 재선거를 요구를 하고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그렇습니다. 소청을 그렇습니다. 전부 다 분산돼서 하고 아예 그냥 재선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그 투표 공정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은 그 장동영 대표밖에 없어요 사실상 저 지도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흔들기를 하니까 장동영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재준 같은 경우도 장동영 대표 물러나라 하면서 가을에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 그 선관위 부실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건 장동영 대표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장동영 대표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오히려 있는데 어제 이제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하면서 이 사퇴론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죠. 내가 거친 문제는 당원이 뽑았기 때문에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면은 그 쿠키뉴스 조사를 보면은 장동영 대표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는 그 여론이 57.1%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57.1%가 나왔으면은 당원들의 만약에 재신임 투표를 해도 그 100% 재신임 당원 투표를 해도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그 국민의힘 안쪽하고 저를 이제 소통을 하고 하시니까는 전체적인 장동영 대표 거치 문제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한쪽은 일반 당원들, 한쪽은 국회의원들. 지금 뭐 우재준이나 이 뭐 배현진이나 여기서는 국회의원 70 내지 80%가 사퇴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현재 딱 정확한 상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뭐 배현진이나 우재준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는 솔직히 아직은 인수격 해석이라 봅니다. 그렇죠. 예, 7, 80%가 장동영 대표 사퇴를 요구를 한다면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렇죠. 정점식 의원이 예. 당선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김도읍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예, 사퇴를 전제로 해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7, 80% 사퇴를 지지한다는 예.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사퇴를 찬성하느냐 예. 뭐 이것은 뭐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현재 분위기를 보면 예. 일단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뭐 대한과 미래라든지 적극적으로 장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한 30에서 35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동영 대표가 계속해서 뭐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한 20-30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좀 입장을 좀 유보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게 지금 현재 그 의원들의 이제 그 지금 동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국회의원 생활할 때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공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당 대표 체제, 지도부 체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대표가 지지율이 높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총선 공천권을 지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천이 우선 제일이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국회뉴스 한길 리서치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당원들 다수가 장동 대표를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 57.3%. 그다음에 지지층. 또 이제 그 여론조사의 차기 차기 대권 후보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1위를 지금
근소한 차지만 오세훈 시장을 지금 이기고 있는. 그 장동혁 대표가 범보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5.3% 1위고 2위가 오세훈 14.4, 3위가 한동훈 13.3.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여론조사가 지금 나왔는데 오세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선거 끝난 어떤 컨벤션 효과가 있고 해가지고 예, 예. 뭐 계속해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차기 주자로서도 1위고 예. 그리고 당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앞지르고 예, 있고 예. 그리고 사퇴 반대 목소리도 당원들이 큰 상황에서는 네. 사실은 의원들의 요구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힘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좀 소위 말해서 영향력 있는 당의 어떤 중진이라든지 예. 또 본인을 또 지지 내지는 지지를 공식적으로는 뭐 유보하는 그런 어떤 청들과의 어떤 좀 스킨십이랄까 예, 이런 예.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예. 뭐 그 스킨십이라는 게 뭐 단순하게 뭐 발 먹고 그런 걸 예, 제가 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앞으로 우리 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참정권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 당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본인의 비전을 예. 그런 분들하고 좀 더 공유하는 예. 저는 그런 노력은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체제에 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쪽의 그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당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제 정면 돌파가 필요한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 퇴원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강 잡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기강이 너무 해이가 돼 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 다시 윤리위하고 당무 그 심판은 당무 감사 다시 재개해서 이렇게 또 징계를 여러 사람을 하는 것 아니냐고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 뉴데일리 기사를 보면은 장동혁 사태론 커지니까 퇴진파 징계 요구도 확산한다. 그러니까는 그 장동혁을 사퇴하라고 하니까는 그 사퇴하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요구,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해당 행위로 비칠 수 있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지난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때 그 국민의힘 그 공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지원을 했던 그 친한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다는 것이고 여기는 우재준, 양향자, 배현진, 박정훈, 조경태 이런 사람들을 포함되고 또 하나는 계속 그 장동혁 대표 공격하고 사퇴론을 확산시켰다. 그 고동진, 뭐 이상일, 김용태 이런 진종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사퇴 요구가 지금 그러니까는 장동혁 대표의 팬카페 만사 혁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카드 그러니까는 정면 돌파 중에서 지금 그동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카드 이것은 뭐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징계는 당연히 쓸 때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칼을 잘 써야 되죠. 왜냐하면 뭐 지금 단순하게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을 징계한다고 하면 예. 그것은 사적 예. 보복 차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후폭풍이 있을 거라 보고 예,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장동혁 대표가 기강이라는 말을 썼지만 예, 예. 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예.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을 떠나서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규정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 예, 국민들도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도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예. 당의 가장 중요한 조직 결국은 당은 당규입니다. 예. 그런 어떤 차원에서 당은 당규를 이게 손볼 건 손보면서 또 기존에 있는 당은 당규를 위반했을 때는 좀 더 집행을 좀 강하게 해야 예, 된다. 예, 예.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좀 당의 그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컨센서스를 저는 모아올 필요가 있다. 예, 예, 예.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선당 후사한 차원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당의 좀 그 해당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사적으로 또 징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예, 것이죠. 예, 예. 그런 어떤 선당 후사와 그런 어떤 해당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당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예. 점검을 하고 그리고 강하게 또 그 집행을 하는 예, 예.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예, 이런 어떤 그 해당 행위자에 대한 어떤 그 징계는 좀 할 때는 좀 강하게 좀 저는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 예. 그러면서도 본인의 이제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난주에 그 나와서서 홍숙준의 여의도에서 그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사표를 내고 당원 당규를 고쳐서
이제 그 8월 전당대회가 아니고 지금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임기를 2년짜리로 해서 만약에 다시 당선되면은 다음 이제 공천권까지 지게 되는 이런 카드가 있지만은 그거는 당헌 당규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 그 대신 이제 2월 정도 사퇴하는 거 2월에 사퇴를 하면은 6개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전당대회를 또 안 해도 되죠. 그 6개월 사이에 또 8월 달까지는 비대위 구성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그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 체제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하신데 그 이후에 2월 사퇴론이 상당히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시간에 네. 우리 송구권의 혼술에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갑자기 확산이 확 예, 돼버렸습니다. 2월 카드로 2월 사퇴론. 예, 그걸 뭐 제가 뭐 집었다기보다는 그게 가장 저는 현재 당의 입장에서 장동익 대표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예, 예. 이 당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명분이거든요. 그 명분이 있어야죠. 자, 예, 그럼 예. 명분에서 뭐냐? 지금 장동익 대표가 이제 던지면서 이제 당헌 당규를 바꾸자고 할 때 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각보다 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당헌 당규를 때문에 바꾸려고 하면은. 지금 당헌 당규를 바꾸는 것은 본인의 어떤 욕심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입지만 더 곤란하게 할 예, 수가 예, 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8월 전당대회에서 당헌 당규를 바꿔서 다시 2년 하는 그런 거는 저는 생각을 하지 예, 않고 예.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면 해도 참정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참정권 이 문제가 지금 어제부터 국정조사가 됐고 국정조사 45일 이후에 또 여러 예. 가지 문제가 튀어나오면 예. 특검 정국이라든지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그 선관위와 사전투표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입법을 어떻게 될지 예, 예, 이제 예. 가장 중요한 게 몇 달 동안 일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예. 연말에 장동 대표가 예. 그 카드를 딱 던지고 예. 이제 전당대회는 한 2월 말 3월 달에 하면 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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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이제 임기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던지는 거는 이제 연말쯤에 던지면 그게 시간이 얼추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예. 장동희 대표는 본인의 어떤 명분 즉 참정권이라는 문제도 해결하면서 예. 또 본인의 성부수를 예. 던질 수 있는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기 예.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뭐 이게 당내에서 뭐 생각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 예, 예. 제가 볼 때는 명분은 분명히 있는 예, 카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연말에 던지면 이제 8월 달까지 6개월 이상이 남기 때문에 다시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2월 정도 이제 사퇴론에 나오는 그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관위 사태가 이 뭐 의도적으로 지금 그 깔아뭉개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언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민주당에 이제 유리한 쪽으로 이재명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막 가는데 이게 이번에 그 정기국회가 있잖아요. 네네. 정기국회 9월달 시작하면 국정감사가 있어요. 국정감사.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슈를 만들면은 그 장동현 대표의 역할이 거기서 확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할이 생기고 물론 뭐 정점식 그 원내대표도 있지만 이제 투톱의 역할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일정한 성과를 내면은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고 다음에 장동현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 장동현 물러나라고 할 사람들 확 줄어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 출마하면 공천권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회의원들보다도 예, 당의 예. 어떤 여론이라는 그걸 말씀드린 게 그런 어떤 배경이었고 예, 예. 그 다음에 저는 정기국회까지 갔어도 안 된다. 예, 예, 이번에는 지금 국가민주주의에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7월달 내지 8월달 임시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임시회 해야죠. 예, 우리가 강하게 임시회를 함으로써 국정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을 예. 토대로 해서 강력하게 제도 개편이라든지 예. 특검 예. 요구라든지 예. 계속해서 이 그 불씨를 예. 국회에서 살리려는 그런 노력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장동혁 로드맵이 있는 건데 사실상 로드맵 그 병상에 있으면서 아마 로드맵을 다 구상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그 첫 번째 기자회견을 어제 했다고 보고 여기에서 가장 이제 그 계속 중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한동훈인데 한동훈 계속 또 복당을 하겠다고 굉장히 서둘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이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한동훈 신당론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신당 창당을 한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야 정말 뭐 친한 게 한 10명 후반대 한 20명 가까이 그냥 같이 나가서 신당 만들면 되잖아요. 왜 못할까요? 저는 뭐 신당을 결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일단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예.
일단 과연 한동훈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 사실은 지역구 의원들은 따라갈 수는 있지만 비례의원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 나가면은 그냥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당에서 뭐 제명을 예, 해주면 예. 모르겠는데 당에서 제명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라갈 사람도 많이 없고 특히 중요한 것은 또 신당을 만드는데 그 현행 그 어떤 선거법 정당법에 따르면 예. 광역자치단체 5군데 이제 지구당이 있어야 되고 하는 예, 여러 예. 가지 조건을 맞추는 것도 쉽지도 않다. 특히 그렇네. 예, 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과연 지금 우파 보수 국민들이 분당을 한다고 했을 때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렇죠. 예, 한번 보시면 예, 예. 바른미래당의 사례도 있죠. 예. 그다음에 이준석의 개혁신당 사례도 있죠. 예. 창당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관심이 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예. 알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예. 결코 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당내에서 분탕질을 하고 다른 소리를 하면은 정말 탈당을 하고 분당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도 하지는 못하니까 당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당에서는 오히려 더 큰 골칫거리가 저는 남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기 장동영 대표가 제 역할을 하면은 한동훈은 그 어떻게 보면은 큰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도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 그 참정권 문제 이거에서 성과를 내고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나중에 그 다음 그 내년에 복당을 해서 경선을 한다고 해도 아마 제 장동영 대표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뭐 당심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어쨌든 이제 복당은 좀 이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죠. 뭐 그 제명을 당했으면 5년 이내에는 복당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빨리 이렇게 장동영 체제로 굳건하게 하나로 뭉쳐야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맞는데 이재명 정권 제가 그제 라이브 시간에 계속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영남 사람이니까 이 호남에 대해서 너무 퍼주게 한다. 이 이야기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예산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신공항 그것도 무안공항하고 지금 대구공항하고 완전히 차별화됐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대구시에서 오래 계셨으니까는. 그리고 또 행정통합도 대구 경북이 먼저 시작했는데 전남 강주에서 철회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호남 투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삼성하고 SK하고 반도체 공장 그 호남으로 가는 건 논의 마무리 단계다. 그리고 부지 검토 그러니까 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예요. 부지 검토에 보통 7년 걸리는데 여기 이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다. 이거 특히 7월에 전남 강주 출범 통합시 출범에 맞춰서 반도체를 발표한다. 그리고 그 부지는 강주의 군공항 부지가 유력하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호남의 전력 인프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적지를 만약에 수도권 거를 그 용인 거를 안 가져간다고 해도 새로 만든다고 해도 이게 과연 강주 전남이 적지냐 이런 문제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은 계속 그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서 균형 발전은 아니고 호남 발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특히 우리 홍석천 그 의원님 고견을 듣고 싶냐 하면은 홍석천 의원님이 대구시청에서 오래 계시고 경제국장도 하시고 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리고 창조과학산업국장도 하시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그때 지역균형발전 특위위원장을 하셨어요. 지금 균형발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호남에 몰아주기로 하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좌파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국가 권력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예. 정말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예, 예. 뭐 예를 들면 그 공공기관을 뭐 강제적으로 이전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지역 균형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사실은 뭐 예. 공공기관 몇 개는 갔지만 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도 못하고 뭐 우왕좌왕하면서 국가적인 비효율만 더 커진 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은 뭐 공공기관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이렇게 기업을 목 비틀어 가지고 가는 게 맞냐? 저는 예.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결국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는 것은 처음엔 또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예, 이야기 예, 나왔다. 예. 지금은 전공정이라고 전부 다.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네. 공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웨이퍼 기판에 이 그 설계 도면대로 따라서 이 레이저로 이 그 만들고 그걸 가지고 생산을 해서 패키징을 하는 후공정을 예, 나눠줍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전공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기술 집약적이고 인력도 고도 인력이 필요한데 예. 전공정을 한다고 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뭐 400에서 500조 투자한다. 예, 예, 뭐 예. 이런 이야기가 예.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자, 그 그런데 마무리 단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김용범이. 자,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자, 첫 번째, 과연 인력의 문제가 있겠느냐부터 시작해서, 자, 두 번째는 반도체 공정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전기와 용수입니다. 그렇죠. 예. 자, 전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 호남의 풍부한 뭐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 한다. 그런데 재생 에너지는 소위 말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늘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반도체 공정, 뭐 다른 뭐 산업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도체 공정은 계속해서 전기가 일정 양으로 공급이 되어야 예, 됩니다. 예, 소위 말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친재생 에너지는 잘 아신 것처럼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 이 햇빛이 떠 있을 때만 예, 예,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 때만 작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예, 예. 전기를 하기 예. 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뭐 그 낮에 생산된 그 ESS를 통해서 전기를 뭐 이 보관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어떤 기술상으로는 그 ESS를 만드는데 오히려 더 공장을 짓는 비용보다는 몇 배의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끌어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부터 끌어 써야 되는 예, 겁니다. 예, 예. 그런 막대한 어떤 비용이 드는 곳으로 지금 기업을 예. 강제적으로 예. 정부가 예. 이재명 정권이 지금 끌려가고 있다? 예. 아 이거는 정말 한순간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두고 예. 우리나라 이 반도체 산업 전체를 고사시키는 예. 정말 잘못된 정책, 정말 악질 중에서도 악질 정책인 예.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좀 회복했습니다만은 예. 그저께는 완전히 9.9% 예, 폭락했죠. 종합 예. 주수가 9.9%고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매머드 기업의 주가가 10몇 프로씩 예, 건너뛰를 10%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도 우려하고 예. 무엇보다도 외국에서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신뢰성 면에서 한국 정부는 기업이 결국 정부 말을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예, 예, 예. 이런 어떤 측면에서 아. 신뢰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기 이재명 정권에 왜 이럴까? 왜 이럴까를 봐야 되는데 일단 뭐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그 일종의 보언이다. 보언. 그리고 하나는 그 전당대회용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언이란 게 뭐냐면은 제가 어제 소개를 드렸지만은 뉴델리가 그 보도를 한 거를 보면은 이재명이 1월 달에 그때 민주당 의원들 민영배를 비롯해서 뭐 박균택 강주 전남 의원들하고 기관장 강기정 시장하고 김영록 그 전남지사하고 다 만났답니다. 만나가지고 그때 그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앞으로 전남 강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강주 전남이 큰 기여를 했는데 국가가 해준 것이 없다. 이번에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 호남, 전남, 강주 의원들하고 그때 당시 그 강주시장, 그다음에 그 김영록 전남지사하고 오찬을 하면서 약속을 했고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영배가 그때 출마를 했는데 그 통합시장에 이것을 전부 다 그 유권자들에게 다 알렸어요. 이재명이 우리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 허벌나게 많이 지원해주기로 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대선 때 전폭적으로 80% 이상의 지지를 몰아준 거기에 대한 보온 차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8월달 전당대회에서 강주 그러니까 호남이 전체 그 권리당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환심을 사서 그러니까 그 호남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김민석을 돕는 그런 행보라고 보는데 이렇게 그 정치 논리로
이 개입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기업들이 어떤 경영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말도 안 되는 네.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문제, 인력 문제, 그리고 네. 용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합리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을 정치 논리로 강제적으로 목비 틀어가지고 지금 기업을 지금 끌고 그러니까요.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도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수도권에만 하더라도 그 평택 고덕지구라든지 또 용인이라든지 예. 얼마나 대규모 지금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 투자가 지금 마무리도 되기 전에 또 이렇게 한다? 이것은 정말 기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지금 접근하는데 좀 예. 전에 우리 송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본인 대선 때 도와준 호남에 대한 어떤 보원 그리고 8월 17일 날 전당대회용으로 예. 김민석을 대놓고 밀어주는 그렇죠. 그런 용으로 지금 이제 예. 하려고 뭐 7월 달에 뭐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 있던 경제, 산업, 특히 이끌어가는 반도체 예, 예. 기업에 있어서 예. 정말 먹구름이 있을 수밖에 있고 예. 정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예. 망한 거에 저는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 목을 비틀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19일 날 최태원 SK 회장 만났어요. 그 이재명이 따로 만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때를 전후를 해서 대대적인 이제 투자 계획이 막 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팔비틀기 아니냐는 이야기고 그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8.17 전당대회인데 8.17 전당대회에 이재명이 목을 매는 이유는 만약에 정청래 쪽에서 이것을 가져가면은 본인은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 이런 분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는 좌파의 내전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석하고 정청래, 송영길 이 세 사람이 이제 3파전이죠. 3파전인데 송영길이 끝까지 완주할까요? 그 강주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쪽에 표를 모아서 김민석에게 던져주고 송영길은 빠져서 나중에 외교부 장관을 맡는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던데 끝까지 갈까요? 저는 송영길은 처음에는 참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이 페이스메이커로 참전하는 건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죠. 이미 예. 당 대표도 예, 했고 예. 본인이 뭐가 씌워가지고 예. 본인이 어차피 뭐 당 대표를 다시 장악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닌데 예. 뭐 돈봉투 사건으로 밖에 있다가 최근에 또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본인이 안 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저는 나갈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그 이재명, 김민석이 이제 이 선거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니까 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 아, 특히 예. 송영길은 예. 그래도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지지 기반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이런 지지 기반을 끌고 와야 된다. 예. 결선 투표에 와야지 예. 김민석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재명이 지난번 그 유럽에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을 때 정청래가 정말 90대 폴드 인사를 하는 예, 것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 얼굴은 정말 아주 안 떨떨한 좋았죠. 뭐 예. 정말 정말 벌레 쳐다보다. 보듯이 이렇게 예. 했는데 그날 저녁에 송영길과 만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송영길을 당연히 설득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음. 송영길의 뜻이라기보다는 예. 결국은 이번 8.17 민주당 전당대회 예. 김민석을 당선시키기 위한 이재명의 막판 그렇네. 이 막후 어떻게 보면 좀 노림수 내지 전략의 어떤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려면 송영길한테 너 그냥 페이스메이커하고 도중에 빠져나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뭘 해줄게. 이게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송영길이 최근에 뭐 러시아나 이런 데 굉장히 뭐 관심이 많다고 해요. 외교 문제. 그래서 외교부 장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지켜보시면 됩니다. 송영길이 과연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올지 이제 빠져나온 다음에 뭘 맡을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